K9이 워낙 독주하니까 네.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서방세계 자주포 여기 대명사처럼 네. 이렇게 날아가는군요, 포탄이. 그냥 부탄이 아니죠. 그런 거예요, 또. 예, 매우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미사일 같은 포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로 전쟁이 2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까지 세계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 레이저 무기나 인공지능 기반 최첨단 무기도 아니고 미국 육군이 유명하긴 하죠. 엄청 유명하죠. 그 팔라딘 자주포 업그레이드 모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와, 팔라딘 이거 진짜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 K9이 50에서 60% 이상 석권하면서 네. 정말 독주하고 있다시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숫자, 규모로 보면 워낙 미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이제 여러 서방 국가들이 또 사용하고 있는 자주포는 K9이 아니죠. 그게 말씀하신 M109인데요. 네.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게 나온 지는 연식이 꽤 됐어요. 무려 60년 전인 1963년에 이제 처음 나와서 계속 이제 지금 A6, A7 까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되고 있는데 서방 진영 국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자상으로는 이제 베스트셀러 자주포의 그런 이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왜? 이게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세계 자주포 시장 미국을 제외하고 자주포 시장을 따지면 우리 K9이 거의 60% 이상 이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데 미국을 포함하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M109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K9 전에 K55 자주포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순수 국내 개발이 아니고 미국 자주포의 라이센스 생산형인데 그 원형이 뭐냐면 M109. 그 중에도 A2형입니다. 네. 최신형이 이제 A7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에다가 임무 컴퓨터, 그다음에 성수신 장비 등을 개량해서 더 이상의 M109 시리즈는 나올 수 없다. 거의 끝판왕이다. 하고 나온 게 이제 M109 A7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말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를 뭐가 식기도 전에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 A7 말고 또 나왔다고요? 네, M109를 개량한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건데요. 딱 보시기에 포신이 무지하게 길죠. 저희가 이번에 MSPO 가서 이거 포를 많이 봐서 그런데 얘는 진짜 긴 것 같은데 느낌이. 더 길어 보이죠? 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M109-52 이제 자주포인데요. 지난 10월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에서 가장 큰 방산 전시회죠. 그 육군 전시회, 미국 최대의 육군 전시회인 아우사 2023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M109-52 자주포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일단 그 길어진 거는 눈에 확 띄네요. 네, 일단 길어진 게 확연한 거고요. 네. 요거는 그 미국의 이제 BAE 시스템즈하고 그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공동 개발을 했는데 M109 A7 팔라딘 차체에다가 기존의 포는 이제 155mm 39 구경장 포신인데 요거를 독일 이제 라인메탈사의 그 유명한 판처비츠 2000 L5-2의 155mm 52 구경장 포신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M109 52군요. 네, 그래서 이제 포신이 훨씬 긴 거고요. 네. 참고로 우리 K9이나 독일의 판처비츠 2000 같은 이런 세계 소위 169 자주포는 다들 155mm의 52 구경장 포신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바꾼 것이고 이렇게 포신을 교체해가지고 이제 나토의 155mm 탄약이나 보조 발사체하고 이제 호환이 다 되게 된 거고요. 지난 10월 9일에 미국 미네소타주 캠프 리플리에서 실시된 테스트도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네. 그럼 포신이 길어지면 확실히 멀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의 이제 구형 39경장 포신은 일반 탄약을 사용할 때 최대 24km 그리고 이제 동력 보조 탄약, 이제 추진차가 약간 있는 거죠. 그런 탄약을 사용하면은 최대 30km 정도였던 거에 반해서 이 L52 포신은 30에서 60km의 범위를 제공할 정도로 많이 이제 늘어났죠. 그러면 이 뭐 K9과 또는 뭐 판저 하우즈비츠 뭐 2000 같은 세계 1류급 자주포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런 셈이죠. 예, 그런데 이게 또 아주 여기 또 재밌는 또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네. 이 M109-52와는 별개로 M109A7을 기반으로 해서 또 개발 중인 신형 자주포가 있어요. 그쪽 명령 체계가 엉망인 거 아닙니까? 막 서로 막 중구난방으로 막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발식으로?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별명이 이제 아이언 썬더, 철의 우레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자주포가 있는데 이게 M1299 ERCA 익스텐디드 레인지 캐논 아티러리 야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얼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내년도에 이제 전력화될 예정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언 썬더요? 예. 썬더는 그 우리 K9 그 뭐라고 하죠? 그 애칭 닉네임 그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하여튼 뭐 그걸 의식한 게 아닐까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거야말로 포신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길어 보이죠. 와, 그 52구경장보다 더. 이거 카메라 구도가 안 나오잖아요. 일단 사진이. 옛날에 목욕탕 굴뚝 있잖아요. 예. 정말 예. 그러니까 이거를 52 구경장도 예. 길어 보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긴 58 구경장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XM907로 명명이 된 155mm 58 구경장 포를 채택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52에서 58로 이게 늘어나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길어지는 겁니까? 뭐 말 나온 김에 이게 계산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제 구경이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이 포의 내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포 사실은 이제 뭐 총도 그렇고 네. 포 안에 이제 구멍의 직경을 말하는 건데 구경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한 포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58 구경장이면은 이제 그 포신 직경 내경의 58배다 길이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그래서 155mm 포 같은 경우에는 155mm 곱하기 58을 하면 이제 포의 길이가 되는 거고 8,990mm가 되니까 거의 9m입니다. 예. 이게 지금 9m짜리. 그렇죠. 58 구경장이. 예. M109 52 자주포는 이제 52 구경장이니까 155 곱하기 52 하면 8,060mm, 그러면 약 8m가 되니까 이 얼카가 이제 1m나 더 긴 거죠, 포가. 예. 그 수학적으로 하니까 얘가 쏙쏙되긴 합니다만 그런 만큼 뭐 달라진 부분도 있겠죠? 일단 포신이 길수록 그 추진제 연소로 생성된 폭발성 가스가 포탄에 더 오래 적용이 되죠. 예. 그건 뭐 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사거리도 그만큼 멀어지고 뭐 그런 점은 뭐 일반 총이나 포나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 자주포의 발전 흐름은 사실은 포신이 점점 더 길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판저비츠 2000이나 우리 K9의 최종판이라고 할 K9A3 버전의 포신도 이제 9m로 길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법사 팔라딘 그 52가 30에서 60km를 이렇게 사거리 늘어났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얼카 사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2020년 12월에 아리조나주에 이제 유마 시험 사격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상무기 시험들 많이 하는 데인데 이제 얼카에서 발사된 M982 엑스칼리버 GPS 유도 포탄이 70km 정밀 타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보조날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궤도를 옛날 같으면 전혀 유지했고요. 포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요. 날아가다 보니까 해 떨어졌나 봐요. 좀 깜깜해졌습니다. 지금 하도 오래 날아가서. 요즘 화성에서 쏘는 것 같네요. 포물선이 아닌데요, 이거? 네, 그래서 쭉 낮은 각도로 떨어집니다. 이런 궤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 길어졌고요. 이런 궤적 취해서 정확히 이제 표적에 명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고 정확하게 미사일처럼 명중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표적을 자주포가 포탄으로 명중하는 것은 정말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이제 장면이고요. 참고로 이 얼카가 아닌 M109-52, 52 구경장 포죠. 이제 그걸로 엑스칼리버 포탄을
쏠 경우 최대 사거리는 48km라고 합니다. 그럼 뭐 약 그러니까 한 20여 킬로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나네요. 와, 이거 뭐 엑스칼리버 효과 플러스 이거 뭐 긴 구경장 이런 것들이 다 영향 미치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분명히 저도 보면서. 네. 예. 엑스칼리버 이름도 멋지지 않나요? 그 전설의 아더왕 그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원래 개발한 거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레이시온이 이제 온갖 미사일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요. 뭐 패트리어트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이 유명한 레이시온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실전에 투입돼서 이제 위력을 입증을 했고요. 아까 이제 미사일처럼 정확히 명료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뭐 GPS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GPS는 사실 이렇게 정확히 내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GPS 플러스 INS 관성 함법 장치 등의 유도에 의해서 이제 정확하게 명중을 할 수가 있고 원형 공산 오차 CEP는 사실은 이론상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종전 포탄에 비하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당연히 갔죠. 지금 가서 정밀 타격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군 보수들이 엑스칼리버 2발로 러시아 주력 자주포가 이제 무스타이스 2S19라는 게 있어요. 이거 2문을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춰서 터뜨렸답니까? 당연히 명중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확성은 이 포병 무기를 이 미사일 같은 이제 정확도가 높은 정밀 타격 무기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아시지만 과거에 재래식 이른바 멍텅구리 포탄을 쓸 경우는 어떠한 뭐 지역지 제압 사격이 아니고 특정 표적을 무력화하려고 그러면 몇십 발을 쏴야 이제 가능했을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엑스칼리버 제조업체인 레이시온 분석에 따르면 엑스칼리버 한 발의 정확도를 달성하려면 재래식 무효도 멍텅구리 포탄의 경우는 10발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내놨다고 합니다. 와, 1대 10으로 놀라운 가성비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엑스칼리버가 두드려 맞았다고는 러시아의 ES-19 무스타 S의 이름도 참 그 뭐 그런데 이 자주포는 어떤 자주포입니까? 이 자주포도 뭐 이렇게 뭐 구형이라든가 뭐 나쁜 자주포가 아니고요. 러시아는 사실 그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 수적으로는 미국의 10배 이상의 자주포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경도 203mm, 180mm, 152mm, 130mm, 122mm, 120mm 본인들도 헷갈릴 정도로 분명히 122mm, 120mm는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유 휘발유도 헷갈려서 혼유하는 데인데 이거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 무스타 S는 198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좀 오래된 기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경은 152mm이고요. 근데 주력 기종입니다. 사거리는 24.7에서 36km, 그리고 분당 7발에서 8발 사격이 가능하고요. T-80 전차에서 현수 장치하고 구동기어를 갖고 왔고, 그다음에 T-72 전차에서 동력 장치를 채택한 그런 좀 하이브리드 그런 몸체죠. 현수 장치는 토션바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2014년에는 그 성능이 개량된 152mm의 2S35 코알리치아 자주포를 초도 생산했는데요. 요거는 T-90 전차의 구성품을 기반으로 제작돼 있고 기본적으로 무스타 S의 좀 그걸 이어받은 그 전체적으로 유사한 모습인데 자동화가 굉장히 향상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전투 중량 55톤에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를 하고 분당 최대 16발을 발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하면 아까처럼 이제 최대 사거리가 70km에 이르는 정도로 지금은 또 많이 발전된 그런 자주포를 러시아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럼 하여튼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포탄으로 포병이 포 써가지고 족집게 타격 뭐 이런 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요? 그렇죠. 이제 아주 정확한 핵심을 짚어주신 건데 팔라딘 업그레이드나 얼카나 이 핵심은 바로 이제 정확도. 이게 이제 포병이 그냥 옛날처럼 멍텅구리, 무효도 이런 마구잡이로 소화되는 이게 아니고 이제 미사일 같은 포탄을 쓰는 이제 그러한 시대를 이제 맞게 된 거죠. 그리고 사거리도 이제 길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자주포 사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0km까지 네. 이제 향상이 됐고 우리 한국군의 경우도 지금 포신 자체는 안 길어졌지만 K9 자주포가 신형 포탄을 쓰면 60km까지 이제 길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투 방식과 작전 개념이 이제 달라진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미육군의 경우 30km가 넘는 표적의 경우는 이제 대구경 다인장 로켓, 227mm 다인장 로켓이 에메랄레스 그리고 또는 이제 하이마스 네. 뭐 아니면 뭐 아파치 공격 헬기 쓰든지 아니면 해군군 항공기 지원을 받든지 뭐 이런 이제 개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지금 최근에 작전 개념 무기 체계 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겠습니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예. 고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A2AD 반접근 지역 거부 이런 전략에 따라서 지대한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위협, 그다음에 각종 항공기 위협, 그다음에 이제 방공만도 뭐 러시아제 S-500을 포함한 이런 신형 미사일들이 배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전처럼 미국의 전투기, 뭐 항공모 함재기를 포함한 이런 항공 전력들이 중국 본토 가까이 가서 미사일 쏘고 때리고 돌아오기가 힘들게 됐어요. 왜? 이 중국이 펀치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먼 거리에서 미국이 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 미국 입장에서 장거리 타격 미사일 플러스 이 포병의 경우도 좀 더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카라든지 뭐 M109-50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튼 뭐 미국은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칼리버 말고 지금 뭐 사거리를 쫙쫙 늘리는 게 필요한데 엑스칼리버 이외에 뭐 다른 또 무기들도 있습니까? 먼저 이 얼카에는 XM1113으로 알려진 신형 155mm 로켓 보조 추진탄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이거 이제 랩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추진력이 더 붙고 사거리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 랩탄의 경우는 약간 그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의외인데요. 그렇게 뭐 로켓이 불 붙고 하면 뭐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랩탄은 이제 추진력이 추가된 거니까 그만큼 이 연소 패턴이라던가 이런 점화 타이밍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탄도를 사용할 때와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예. 운동하는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는 영향을 이제 받게 돼서 더 멀리 나가지만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 무기가 잘 안 맞으면 꽤 치명적인 단점 아닙니까? 이 때문에 미 육군은 XM1113 신형 포탄에 LRPGK, 요거는 롱 레인지 프리시즌 가이던스 키트라는 말인데요. 이런 장거리 정밀 유도 키트를 장착해서 명중률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야, 그 신기하네. 뭐든지 다 대비책도 계획도 있고 대비책도 있어요. 뭐 네, 다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명중률을 대폭 향상을 시켰고요. 이 XM1113을 M109A7 자주포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거리가 47km에 달하고 얼카를 쓰게 되면 역시 70km에 육박하는 그런 사거리를 얻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미 육군은 XM1155라고 불리는 사거리 연장형 폭탄, 영어로 이제 ERAP, ERAP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작년 6월에 그 미국 보잉사 그리고 노르웨이 남모사가 그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이제 시험을 했는데 뭘 했냐면 람제트 155 탄약을 155mm 39 구경장하고 58 구경장포로 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램제트는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그 뭐 극초음 미사일, 네. 미사일 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미사일 같은 포탄을 이제 만든 건데요. 이제 미국의 목표로 한 XM1155 이 사거리 연장 포탄 사거리는 기본적으로 100km. 그러니까 최대는 이제 130km 이상을 목표로 이제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미사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투기나 뭐 이게 다른 무슨 공격 헬기 도움 없이 이 포병이 130km 떨어진 표적을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영어로 표현하면 뉴 이어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 뭐 예전에 램제트 엔진이니 스크램제트 엔진이 다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제트 엔진이죠. 제트 엔진인데
보통 이제 제트 엔진을 보시면 우리가 제트 엔진 비행기 탈 때 보면 예. 그 앞쪽에 엔진 앞에 삥 돌아가는 거대한 프로펠러 같은 게 엔진 안쪽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그걸 보면서 저게 왜 필요한가 제트 엔진인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서 결국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안에서 연료랑 섞어서 그래서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팬이거든요. 근데 람제트 엔진은 이제 그 팬이 일단 없어요. 팬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팬이 없다는 얘기는 공기가 충분히 빠르게 들어올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람제트 엔진이나 스크램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초음속에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포탄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포탄이 발사되는 경우 이 대개의 경우 음속보다 빨리 포탄이 이미 날아가고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램제트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여기 이제 팬이 없어도 공기가 충분히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압축이 되죠, 안에서. 이 압축된 상태에서 이제 연소실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그 연료가 같이 들어가게 되죠. 뭐 아마 이 경우에는 고체 연료를 쓸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폭발을 하면서 뒤에 제트 엔진과 마찬가지로 이제 추진력을 얻게 되는데 어쨌든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기가 들어오고 이 흐름을 막지 않기 때문에 초음속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높은 유리한 그런 제트 엔진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개발이 좀 늦게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각국이 전부 이 램제트 추진 기관을 적용한 155mm 포탄 개발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지금까지 이런 포탄은 없었다. 이것은 미사일인가 포탄인가 뭐 이거 그 수준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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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주포를 도대체 그 성능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려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네. 뭐까지 가능하냐? 이제 요격 미사일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고속으로 음속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로켓은 물론이고 순항 미사일도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미국이 자주포로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하는 이야. 그런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 예. 뭐 그게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약간 이 그 M109 A7이나 얼카를 이 방공 무기로 전환해서 드론은 물론이고요. 뭐 항공기라든지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도 이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그 포병이 빵빵한데 진짜 우리 이거 사실 그 장사장포 뭐 방사포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이거 그거에 대한 카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혼자만의 상상도 해보는데요. 일단 뭐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엄청 이득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네티즌들 네.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특히 뭐 육군 포사격 훈련하거나 이러면 뭐 이제 댓글이 그런 많이 달리잖아요. 역시 대한민국 포방부. 아, 그니까요.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뭐 10억 원 이상 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러니까 뭐 100만 달러, 수백만 달러 하는 고가의 미사일 대신에 수십만 달러 이하인 이 포탄을 쓰면 물론 이제 그런 고성능 램제트 포탄을 쓰면 지금 기존 포탄보다 훨씬 비싸겠지만 그래도 요격 미사일보다는 가성비가 있는 그러한 이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예, 발사대도 훨씬 많은데 진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M109 팔라딘 자주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M109라고 해서 다 팔라딘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신 자주포들과 견줄 만한 성능을 얻게 된 A6에 이르러서야 중세 고위 기사를 뜻하는 팔라딘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무기에 붙여지는 이름, 쉽게 붙여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뭘지 무기 이름에 붙여진 비밀들 본방자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평상시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의 구절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상징성을 지니고 있죠. 우리 프로그램 본게임이라는 이름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 이름은 과연 어떻게 장명되며 어떤 뜻을 품고 있을까요?
요즘 K방산이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죠.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능을 자랑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초기 제작 당시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이름을 지어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한궤도를 장비한 최초의 국산 궤도식 장갑차 K200인데요. 최초의 국산 장비니까 K1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싶지만 K200으로 명명된 데에는 가슴 아픈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궤도식 장갑차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해 들뜬 마음으로 시험평가 과정을 거쳤지만 첫 개발이라 그런지 무려 200개나 되는 결함이 발견됩니다. 프로젝트가 무산돼도 할 말 없을 정도의 많은 결함이었지만 개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200개의 결함을 극복해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K200이라 이름 지었는데요. 그 결과 결함을 모두 극복해 1985년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게 되죠. 이후 K200 장갑차는 군함용 장갑차와 화생방 정찰 장갑차 등의 기반으로 쓰이고 30mm 쌍열 자주 대공포인 비호와 한국형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마 개발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계열의 무기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K200 장갑차의 최초 사업명은 두꺼비였다는 점인데요. 육상에서 운용하는 무기지만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물과 땅에서 모두 사는 두꺼비로 정한 것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두꺼비 번식료처럼 K200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열 무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K방산의 효자 K9 자주포는 1989년 기초연구에 돌입해 무조건 90년대에 전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K9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름 그대로 무려 10년 만인 1998년 순수 국산 기술로 완성해 그 이듬해부터 우리 군에 양산 배치하게 되었죠. 짓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름의 힘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K방산의 기대주 KF-21 보라매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K는 메이드 인 코리아, F는 파이터, 전투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숫자 21은 시제기 1호기가 출고된 2021년과 21세기에는 우리 하늘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라매는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잡아 길들여 사냥에 쓰는 매를 일컫는 말인데요. KF-21 보라매에서의 보라매는 자국산 전투기 개발의 첫 발을 뗀 만큼 보라매는 독자 개발의 시작이자 이를 통해 한반도를 수호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KF-21 보라매는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니만큼 국민의 염원대로 우리 영공을 든든히 지켜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처럼 개발자나 국민들이 염원을 담는 대신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나토가 무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러시아나 중국, 북한과 같은 적대 국가들이 무기에 붙이는 이름, 즉 나토 코드명인데요. 휘시베드, 양식장, 프로그보트, 개구리발, 휘시캔, 생성통조림, 파머, 농부, 어떤 무기인지 연상이 되시나요? 바로 휘시베드와 프로그푸트는 러시아의 미그-21, 수호-25 전투기를, 휘시캔과 파머는 중국의 젠7, 젠6 전투기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해당 무기를 발견했을 때 주변에 보이던 걸로 붙인 수준인데요. 해당 무기를 운용하는 국가에서는 자신들이 지은 멀쩡한 이름을 두고 정말 아무 연관 없는 괴상한 코드명으로 부르는 탓에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나토 코드명을 사용하는 국가가 많다 보니 본래 이름보다 나토 코드명이 더욱 유명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러시아의 세계 최대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인 타이푼급이 대표적입니다. 본래 이름은 상어라는 뜻의 아쿨라 잠수함이지만 나토 코드명으로 태풍이라는 뜻의 타이푼이 붙여져 대부분 아쿨라라는 이름 대신 타이푼이라는 이름의 잠수함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러시아의 슈카비 핵추진 공격 잠수함의 나토 코드명은 아쿨라라서 아쿨라 잠수함이라고 하면 두 잠수함 중 어떤 잠수함을 말하는 건지 헷갈려 하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한답니다.
오늘은 무기 이름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내 개발 무기들이 본격 개발 양산되면서 무기에 이름을 붙여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나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대국민 이름 공모전을 통해 국산 무기에 이름을 붙이는 추세인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의 구절처럼 우리 무기들이 우리가 불러준 이름을 얻고 열심히 우리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염원을 담아 이름을 지어줘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무기 이름에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하나하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은 뭐 인민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은요? 북한이 말로는 인민의 국가라고 나라라고 하지만 인민의 나라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그 나라 글쎄, 이름이? 근데 그 인민의 나라입니까? 그럼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무기 이름도 마찬가지. 예. 주민들의 염원보다는 이 과시, 자기 체제의 과시, 뭐 이제 그런 목적이 크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요즘 과시하는 게 우리 남한 등을 타겟으로 하는 전술핵 무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제 막 강한 그런 이름 붙이죠. 예를 들어 뭐 무인 잠수정을 헤일이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무려 9종, 8, 9종의 타격 수단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전술 핵탄두 이름도 화산 31. 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어요. 좀 강하고 파괴적인 이러한 이제 단어를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김정은도 얼마 전부터 계속 북하는 게 핵 강국이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명칭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지금까지 실용 위성들도 좀 발사를 했는데 그 이름들은 광명성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 발사체다 보니까 뭐 행성이나 별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게요. 네. 근데 사실 뭐 광명성이라고 통용되는 별은 따로 없고요. 북한에서 광명성은 김정일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성도 사실은 업적을 지켜 세우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확실히 인민의 날은 아니네요. 네. 하여튼 무게에 담겨진 이름은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근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엑스칼리버의 활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이 155mm 이 포탄을 이렇게 막 구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올 초부터 이제 서방에 집중적으로 요청한 게 바로 155mm 포탄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은 이미 서방 여기저기로부터 그 M109A6 팔라딘, 뭐 폴란드제 크랍 우리 가서 봤던, 그렇죠. 네네. 그리고 독일제 판저 하우비츠 2000, 그리고 프랑스제 시저 이런 150mm 자주포를 많이 공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포탄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한 200만 발 가까이 받았다고 해요. 와, 엄청 받긴 했군요. 네. 근데 포탄은 소모품이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지금 가자 지구에 또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전쟁이 하마스하고 일어나고, 하마스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려고 했던 155mm 포탄 수만 발을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좀 곤란해졌고,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떠나서 미국 등 그 서방 이 군사 강국들조차도 지금 포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그 롯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이 이제 포탄 창고의 바닥이 보인다는 한탄을 했을 정도로 지금 포탄이 좀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는 그 155mm 이 포탄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그 독일의 딜사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탈리아 유명한 방산 회사인 레오나르도가 이제 갑작으로 생산한 155mm 정밀 유도 포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카노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볼케이노, 화산. 이제 그 포탄이 있는데 그게 255발이 지원됐답니다. 불카노는 GPS 방식으로 유도되는 엑스칼리버하고 이제 유사한 방식이 이제 포탄이긴 한데, 신관 부분을 이제 교체를 하면 레이저 반응동 유도 방식으로 유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레이저 유도 방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표적에 대해서 레이저 광선을 쏴주는 전방 관측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계, 추가로 뭐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단점이지만
장점은 정확도가 매우 높다. 이거는 그 100% 아. 미사일처럼 이제 명중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EP가 정확도가 3m 이내로 크게 향상이 된다는 게 저 장점이죠. 그럼 사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거리가 이제 펜저하우비츠 2000이나 네. 폴란드가 만들고 있는 K9 자체를 활용한 크랩 자주포에서 발사되면 엑스칼리버와 비슷한 70km의 와우. 최대 사거리를 이제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포병 웬만한 사거리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에는 그 우크라이나 군이 폴란드제 크랍 자주포하고 함께 나토 규격의 155mm 포탄 중에서도 최대 사거리의 포탄 중 하나에 속하는 HE-ERBB, 즉 사거리 연장형 베이스 블리드 탄을 쓰는 모습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 포탄은 그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M3DB 모델인데 52 구경장의 크랍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거리가 최대 43km에 이르고요. 제작사 주장으로는 이 거리에서도 축구장 하나 수준의 탄착분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정밀도가 뛰어나죠. 근데 이 비비탄 베이스 블리드는 네. 네, 로켓 추진은 없는데 대신에 탄 바닥에 가스 발생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스 발생 장치가 지금 달려 있는 모습인데 이게 보기에는 막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지만 로켓 추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추진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가스가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일반 탄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탄이 빠르게 날아가니까 뒤에 부분에 공기가 진공이 됩니다. 공기를 뚫고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류라고 지금 이 그려놓은 건데 공기가 옆에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리고 와류가 형성이 돼서 이게 이 탄도의 그 정확성이라든가 사거리에 모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가스를 내주면 그 바로 진공, 공기가 사라진 부분을 이 가스가 채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바깥의 공기가 안 들어오게, 와류가 안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비비탄 베이스 블리드에는 이런 장치가 돼 있고요. 또 요거를 이제 사거리를 더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 공기 역학적으로 또 디자인을 개선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탄의 가운데 부분 지름을 이렇게 동그랗게 원래 돼 있는데 약간 길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영어로 이제 NUB인데 넙은 이게 약간 사선으로 불룩불룩한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걸 붙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포탄 지름은 좀 줄이면서도 이 포탄이 그렇다고 해서 포신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되니까 또 중앙에 딱 있도록 잡아주는 그런 부품을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서 이 베이스 블리드 탄은 로켓 보조 추진이 없이도 40km 이상의 사거리를 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대단한 기술입니다. 사실 우리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자주포, 뭐 155mm, 뭐 탄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미국 육군이 K9하고 미국의 여러 뭐 탄약의 상호 운영 뭐 이런 훈련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이제 의미 있는 테스트가 있었는데 네. 이제 작년 9월에 하나 디펜스 미국 법인인 하나 디펜스 USA가 미국의 전투능력 개발 사령부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뭘 했냐면 K9A1 자주포하고 네. 그다음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다양한 탄약의 호환성을 미국 애리조나주 말씀드렸던 유마 시험장에서 테스트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미 육군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미국 포탄의 경우 155mm M795 포탄하고 그 다음에 XM1113 랩탄이 K10의 탄약 자동 처리 시스템하고 호환이 되는지 이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 작업 없이 자동으로 우리 자주포에 공급할 수 있느냐를 확인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K9A1 자주포가 아까 말씀드린 155mm M795 포탄을 여러 발 발사한 뒤에 이주로 이동해서 반격을 피하는 이거를 이제 사격 후 진지 이동 영어로 슛 앤 스쿠트라고 그러죠. 치고 빠지는. 네, 중요하겠죠. 네, 치고 빠지는 이걸 이제 자주포 능력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가능하냐, 얼만큼 빨리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영어로 래피드 파이어 급속 사격. 그 다음에
빠른 발사 속도, Rapid Rate of Fire 이런 능력을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K9A1 자주포가 XM1113 랩탄을 발사해서 사거리 50km 이상을 달성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미 육군이 그 우리 K9의 기술력, K9 그 무기 자체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같은 155mm 포탄이니까 뭐 그냥 쏠 수 있는 거 아니야? 넣고 쏘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쏴보면 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별 문제 없다는 거를 확인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는 이제 K-10 같은 탄약 운반 장갑차, 이 더구나 인공지능을 쓰는 컴퓨터화된 탄약 운반 장갑차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K9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 지금 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원활하게 되면 세계 자주포 시장, 미국 빼고 시장의 70%를 점유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한미 연합 작전 수행 능력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5mm 포탄 뭐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 부분은 또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풍산이 올 8월에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그 155mm 포탄의 사거리를 50%나 연장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포탄만 개량해가지고 50%가 연장됐어요. 네, 이게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제 기존 K9에 들어가는 양산탕 사거리는 40km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개발된 사거리 연장탄은 60km에 이르는데 내용은 무슨 복잡한 대단한 뭘 붙이고 어쩌고 한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냥 고성능 화약을 넣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었다는 게 풍산 측의 설명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좋죠. 뭐 심플하게 뭔가 기술을 뭐 넣어서 했다. 예. 요라는 거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저쪽은 이렇게 복잡한 기술을 쓰고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그렇지. 그렇죠. 아까 무슨 뭐 가스가 뒤에 있고 뭐 램제트 다 좋긴 한데. 고성능 화약을 쓰면 된다.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 일단 이거 물개 박수 보내드립니다. 예. 네. 게다가 K9뿐만 아니고 우리 군이 지금 사용하는 견인포 있잖아요. 아직도. 그 견인포에 장착해도 기존 양산탄의 사거리인 30km보다 15km나 늘어난 45km까지 포탄이 날아간다고 해요. 그 외에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현재 이제 보유 중인 각종 포탄을 개량을 해서 사용할 여러 발사체와 포탄 개량을 또 하고 있고요. 사거리 100km 내외의 램제트탄 우리도 연구하고 있고요. 우리도 하는군요. 예. 네네. 또 탄도 수정신관, 또 상부 장갑 공격 지능탄, 그리고 EMP탄 등을 다 개발하고 있고. M982 엑스칼리버 같은 이런 155mm 정밀 유도포탄의 국내 연구 개발도 2024년부터는 본격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지난 2014년에 이미 이제 장기 신규 소요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선도형 핵심 기술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 기간은 2024년에서 2036년, 총 사업비는 4,4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왜 자주포 개발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지 잘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제 미사일과 포고와 포탄과 폭탄과 이런 것들이 구별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도 사실 뭐 미사일이 사거리라든가 정밀성에서 뛰어날지 모르지만 특히 가성비라든가 또 수요 공급을 맞춰내는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포탄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북한과 대치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고 이 기술들에 이미 우리 다 같이 하고 있지만 뒤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개발 이제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 원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나만 첨언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탄이 이제 미사일과 같은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K9과 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K9이 지금 신형 포탄 통해서 사거리가 이제 40에서 60km까지 늘어나는데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100km 이상 되는 포탄들 자주포로 이제 사격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자주포 시장 우리 K9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는데 기존 신형 탄약만 가지고는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포신을 늘려야 뭐 얼카나 뭐 이런 거 포신을 늘려야 100km 이상
달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늦었지만 이제 우리도 K9 포신 늘리는 쪽으로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가속화해서 이제 미국의 뭐 월카 비슷한 이제 그런 용도로도 K9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이 더 한층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N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거리 연장탄 풍산 그거 대단한데요. 고성능화야? 우리 지난번에 또 이 한포용으로 원래 개발한 건데 네. 127mm 이것도 갖고 왔었잖아요. 네.